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95페이지에 2016년도 법무사 이문 채권자 대위와 채권자 취소가 결합된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보면 채권자 대위랑 취소가 거의 정면으로 다들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시험 공부할 때도 뭐 채권자 대위 취소 정면으로 나온다 이제 매번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막 정면으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아주 제대로 그러니까 요 작년 법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회차 정도 수업이 남았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사례가 한 44개 정도가 되는데 한 30개에서 35개 정도를 나름대로 골라서 같이 좀 보고요. 나머지 부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번 이제 가을 겨울쯤에 대충 그 사례 답안들은 다시 좀 손을 좀 본 상태여서 그렇게 큰 오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판보다 조금 자세하게 서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봤던 그 사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혼자 읽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95페이지요. 그 채권자 대위, 채권자 취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나름대로 고른 문제들은 조금 상세하게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2016년도 법무사 문제는 사실 앞에 나왔던 논점들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또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2015년 5월 2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제 바뀐 그 채권자 취소 어떤 그 피고 적격과 뭐 원상회복에 관한 그런 판례가 어디 갔냐면 그 3번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설문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 자, 갑이 있습니다. 갑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다수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2015년 2월 1일 날 자기 A토지를 친동생 을에게 매도하는 매매 예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이제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 예약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이제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그 줄 끝에 을을 권리자로 하는 매매 예약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매매 예약은 다음 줄에 계약의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무효 등기의 유용 문제를 봤었는데 그 무효 등기의 유용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등기의 그 실체가 없어서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있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법률 관계에 관한 등기로 유용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처음에는 유효했다가 무효로 되어서 다시 이제 그것을 등기를 유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한편 두 번째 단락에 X가 있는데 X는 갑에 대한 채권자죠. 갑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었는데 변제기가 도래했고 갑이 변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뭘 했냐 하면 그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A토지, 지금 A토지는 친동생 을에게 그 허위의 매매 예약에 기한 이제 가등기를 경로해준 그 토지죠. 그 토지에 2015년 3월 1일 날 가압류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자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밑에 등기부가 있죠. 우선은 지금 등기부 밑에를 보시면 갑구를 보시면 순위번호 1번에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순위번호 2번에 보니까 접수가 2월 3일로 돼서 가등기권자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압류를 한 것은 다음 칸에 2-1을 건너뛰어서 3번 순위번호란에 가압류라고 해서 2015년 3월 1일자로 채권자 X가 가압류를 했죠. 순서는 을 앞으로 가등기 먼저, 그 다음에 X 앞으로 가압류.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자 갑은
Y로부터 금 10억 원을 차용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명의의 매매 예약 가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무효등기의 유용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등기를 을로부터 Y에게로 매매 예약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로해 줬습니다. 그게 등기부에 보면 어디 나오시냐면 2번과 3번 사이에 2-1번이 있죠. 그래서 4월 10일 날 가등기권자 Y 해서 그래서 매매 예약 가등기에 대한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로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효등기 유용 파트에서 저번에 봤었죠. 그 무효등기 유용의 이제 효력이 있으려면 유용 합의 전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무효등기 유용의 등기 전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과 4월 10일 사이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가압류권자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 1번 위 기본사안에 추가해서 가압류 채권자 X는 갑이 변제하지 않으니까 우선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대위 소송만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갑을 대위해서 이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등기부의 사항을 고려해서 대위 소송이 적법하도록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의 주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하고 그러한 청구 취지의 구성 이유를 논하시오. 그리고 부동산 특정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만 인용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번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관한 그런 논점이죠. 자, 넘어가 보시면 우선 각각의 문제를 이제 나누어서 보도록 하죠. 296페이지에 이제 2-1에 청구 취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취지를 읽어보면 피고 Y는 소의 갑 또는 원고 X, 지금 소의 갑은 그 대위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죠. 그러니까 지금 X가 갑의 권리를 대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자를 소의 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대위 채권자인 원고 갑,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게 그 부동산에 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접수 몇 호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거를 말소하느냐 하면 2월 3일 날 접수된 가등기입니다. 그러니까 2월 3일 접수된 가등기는 원래 을 명의의 가등기였죠. 그 다음에 그것이 4월 10일 날 Y 명의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됐는데 지금 피고는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받은 Y를 피고로 하지만 말소의 대상은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아니라 원래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제 어떤 근거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양과 2번은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로마자 2번의 이유. 그래서 우선 채권자 대위 소송의 법적인 성질을 간단하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법정 소송 담당으로 본다. 그렇게 봤을 때 피보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당사자 적격의 요소이고 피대위 권리는 소송물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피고 적격, 피고를 누구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청구 적격, 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청구 취지에서 원 또는 원고 X에게 이행하라고 했는데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자가 직접 급부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에 관한 판례 오른쪽에 297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제 판례를 세 파트로 이제 목차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보면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가등기 말소를 청구받는 상대방이 누구냐, 그러니까 피고 적격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을이냐, Y냐를 묻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에 거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키워드라고 할 것도 없고 전부 다 중요하니까. 자,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는 거기서부터 자,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 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이다. 이전의 부기등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논거, 그 등기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제 문구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지, 양도인은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의 말소 청구에 있어서의 피고 적격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피고가 Y가 된 것이고 을은 피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피고 적격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청구 적격의 문제죠. 그러면은 뭐를 말소하는 거냐? 그 원래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냐, 이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것이냐. 양과로 이번에 자, 가등기를 말소한다. 그래서 가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기등기도 직권 말소가 된다. 왜냐하면 부기등기는 아마 종속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이 되어서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다. 그래서 종속과 일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을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과로 1번과 2번에 그 논거를 혹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동 없이 각각에 맞는 논거를 이제 적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권리의 승계 관계를 등기부에 명시하는 거일 뿐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논거는 피고 적격, 양수인만 피고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거가 되는 것이고, 그 부기등기는 가등기의 종속과 일체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만 말소를 하면 되지 부기등기를 별도로 말소 청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논거를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결국 피고는 Y고요. 그 다음에 말소의 대상은 가등기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을 때 그 이행을 채무자인 갑에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대위채권자인 그 X에게도 직접 이행할 거를 명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판례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한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두 번째 줄에 자기에게 급부를 요구하여도 어차피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핵심 논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중간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행 청구에 승소했다고 해도 원래 채무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자, 뭐 그 다음 줄에 법원이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걸 명하였다고 하여서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면 무슨 뭐 그런 거 이제 좀 써주시면 얘가 판례 문구를 그대로 옮겼구나 뭐 그런 그 특유한 어투가 있죠. 그래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사안의 해결은 청구 취지처럼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사례에서 처음 나온 논점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96페이지네요. 자, 위 기본 사안과 1문항에 추가해서 위 대위 소송에서 원고 X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Y 명의로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를 했죠. 등기부당 순서가. 그러니까 아까 무효등기 유용의 그 요건에서 무효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어야 되는데 내가 바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니까 너 Y는 나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대위소송에서요. 그런 것이 X 주장의 당부가 어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피대위 권리가 채무자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채권자가 자기의 독자적인 사유를 제3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였었죠. 그래서 그 법원 행시였었나요? 이제 한번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래서 2015년 법평문제와 똑같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298페이지요.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를 논해야 되죠. 문제점 두 번째 줄에 무효등기 유용의 그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유효성을 결여했을 때 그러한 사유를 네 번째 줄에 채권자, 그 대위 채권자가 어떤 그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을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랍의 숫자 2번에 보시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진 경우에 법률 관계가 어떠하느냐. 그래서 양거로 1번은 판례의 태도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효등기 유용의 유효 요건에 관해서 판례가 설시한 거죠. 그래서 쭉 그냥 앞부분은 어떤 그 사안의 스토리를 쭉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 중간에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 여기에서 뭐 갑이 되겠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해서 가등기의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가 있는데, 단 여기 가압류권자처럼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 전에, 즉 무효등기 유용 전에 이해관계 등기부상, 여기에 이해관계는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해서는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무효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자인 제3자인 X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3번에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에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의 소재가 제목과 똑같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 판례는 그대로 다 옮기실 수 있어야겠죠. 299페이지에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거가 나오려면은 애초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것이 법정 소송 담당이라는 그 법적 성질로부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제로서 기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거꾸로 반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에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세 줄 그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X의 그 주장은 부당하죠. 그래서 사안의 해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그러나 이제 X는 요 대위소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지만, 사안의 해결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만약에 원고 X가 이제 가압류에 기해서 집행권원을 얻었다. 그다음 판결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원에 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가등기 유용의 합의로 정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그렇지만은 대위소송에서 주장 못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이 바로 2015년도 5월 21일 날 전화 판결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를 묻고 싶었겠죠. 그래서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위의 기본 사항과 달리 자, 갑은 병의 대여금 채권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 상태라고 했어요. 무자력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사양이겠네요. 피하고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A 토지를 시가 20억 원인데 정액에 금 16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지금 채무자가 갑이니까 정은 수익자가 되겠죠. 체결을 하고 역시 가등기를 경로해 줬네요. 매매 예약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이 가등기권자고 수익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서 병은 이제 갑에 대한 채권자죠. 그래서 그런 병이 역시 이제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니까 또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다음 줄에 A 토지에 2015년 1월 31일 가압류 등기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정이요, 수익자 정이 또 무에게 A 토지를 또 15억 원에 매도를 하고 또 가등기의 이전 등기를 경로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무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결국 경료를 하게 됐죠. 그러면은 무가 전득자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우선 지금 이 수익자 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본 법리에 따르면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을 받은 그 전득자가 본등기까지 경료되었기 때문에 그 수익자 정은 이미 모든 거를 넘겨버렸죠. 모든 권리를. 그러면은 가등기 말소 청구를 수익자 정한테 할 수 있겠느냐. 그 피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될 텐데 전합 판결은 다른 법리를 이제 다른 어떤 공평의 원리에 기해서 다른 내용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랬을 때 갑이 채무자죠. A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채권자 병의 입장에서 사유행위가 되느냐. 그럼 사유행위가 되었을 때 이제 사유행위 취소의 정을 수익자 정을 피고로 해서 사유행위 취소와 완성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인용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가 있는 구조죠. 그러면은 그 사유행위 주도 같은 경우에 상대적 무효설이기 때문에 결국에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행위가 무효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관계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무효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례의 원래 모태가 된 그 판례 사안에서도 애초부터 1심부터 수익자에게 바로 가액배상을 들어가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봐라.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99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 뭐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우선 결론부터 보시면 우선 그 정에게 매도하고 가등기를 경로해 준 건 사유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갑이 정을 피고로 해서 지금 사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죠. 그러면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도 있고 가액배상도 있을 텐데 무엇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 법원은 사유행위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원물 반환이 되지 않을 때 가액배상을 하죠. 그랬을 때 굳이 청구 취지에 변경을 하지 않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 가액배상을 구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서 일부 인용 판결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실무죠. 그래서 자, 문제점을 보시고요. 요거를 보시고 그 만약 시간이 되면 그 원래 그 판례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면은 자료실에 별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점에 사유행위가 되느냐. 네, 그래서 문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사유행위 성립 여부를 보면요. 우선 사유행위 취소의 요건 사실은 동그라미 1번에 피보전 채권이 존재할 것, 두 번째 채무자가 사유행위했을 것, 그 다음에 채무자가 사유의사가 있느냐 그랬을 때 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는 그러니까 채무자의 악의가 있으면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고 그들의 선이라는 것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입증할 사안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유행위 취소 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사유행위가 성립을 하면은 수익자 전득자 악의가 추정되는데 솔직히 수익자 전득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채무자와 거래 행위를 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사유행위 취소가 들어왔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의를 입증할 자료를 뭐 만들어 놓을 어떤 생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서 그 대부분 이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선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이죠. 그리고 그 피보전 채권이 사유행위 이전에 성립하고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의 사유행위인 매매 예약은 3월 6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병의 피보전 채권은 성립한 것이 명백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채무 초과 상태에서 강제 집행을 피하고자 했다고 하니까 뭐 사유행위, 사유의사 추정이 되고요. 뭐 악의도 뭐 추정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300페이지에 넘어가셔서 뭐
근데 이제 거기 우선 가압류가 하나 설정이 돼 있었죠. 지금 취소 채권자 병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설정해 뒀습니다. 그럼 이것이 혹시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이 확보가 되면은 사회성이 부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300페이지에 그 판례를 하나 인용해 둔 겁니다. 그래서 A 토지에 대해서 병 앞으로 피보전 채권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 설정되었다면은 처분에 의해 사회성이 부정될 텐데, 가압류에는 저당권 같은 근저당권 같은 우선 변제권은 없죠. 따라서 사회성을 부정하는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유행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유행위를 어떻게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전압 판결 같은 경우에는 논점이 크게 세 가지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행위 취소와 관련된 논점만 빼서 이제 보는 거죠. 양가로 1번에 자, 사회행위인 여기 판시 사항인데요. 사회행위인 매매 예약에 기해서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더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치는 경우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회행위인 매매 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고, 거기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면은 네, 예. 그리고 또 지금은 부기등기의 결과 수익자의 원물 반환 의무인 가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등기를 넘겨주고 또 수익자가 본등기까지 격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자는 가등기 말소를 원래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행의소에 있어서 피고적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주장 자체로 인정되죠. 그러나 가등기 말소 같은 경우에서는 등기부, 우리가 등기부의 기초에서 피고적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금 수익자는 가등기 말소에 피고적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불가능함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수익자는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 의무로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액배상 의무라고 하는 것은 원물 반환의 피고 적격이 됨을 전제로 해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가액배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가등기 말소의 피고 적격이 부정되는 사람에게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렇게 이제 수익자가 전득자에게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맞춰주고 본등기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끝에 위 부기등기는 사회행위인 매매 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해서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키워드가 권리,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이전됐지만 지위가 소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수익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회행위인 매매 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 적격이 부정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물 반환 의무인 가등기 말소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액배상 의무를 지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자들이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 회복 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종전 판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종전에 이게 지금 2015년 5월 21일 2012-952 전합 판결인데요.
이 바뀐 판결이 원래 어떤 판결이었냐면 2005년도 3월 24일 선고 2004-70079 판결이었어요. 근데 그 판결은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 자, 사회행위인 매매계약에 기해서 마친 가등기가 있는데 수익자가 또 전득자에게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고요. 또 전득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똑같은 요 구도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존의 판례는 뭐였냐면 그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양도인은 그게 누굽니까? 수익자죠.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전득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 수익자는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본등기 명의인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거를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 적격이 부정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원물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가 없고 원물 반환 의무를 전제로 하는 가액배상 의무도 부담할 수 없다라는 게 종전 판결이었는데 이 판례가 뒤집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판례가 이제 문제라기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떤 해결 방안은 채권자 취소의 어떤 법적인 성질,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피고적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원물 반환이 인정되지 않는 원물 반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가액배상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 학설적으로 이제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이지만 우리 학설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판결을 평석하신 분의 어떤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면,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이 이제 기존의 어떤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데, 채권자가 책임 재산을 유지를 하고 확보를 하는 데에는 효력이 있지만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한테 내가 사회 행위가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산 양도 받았는데 나중에 채권자 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내가 선이다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재산을 일실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보호랑 거래 안전 요구라는 그 두 가지 어떤 입장을 잘 조화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대상 판결이 이제 결국에 지금 사행인 매매계약에 기해서 결국 가등기를 받고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전득자에게 해주고 전득자가 본등기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부기등기라는 거는 매매계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부기등기로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익자를 상대로 사회행위인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실무와 학계가 보통 환영을 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무적으로 이제 기존처럼 수익자 같은 경우에 어떤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가액배상 의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에 따르면 수익자가 강제집행 면탈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정의와 공평에 비춰 봤을 때 결국에 상대적 무효설의 이론에 딱 맞느냐라는 데 대한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회복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자세한 내용은 좀 수험에 맞는 정도로 추려서 한번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이 어디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범위 및 행사 방법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행위 당시에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일부 취소가 원칙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사행위 어떤 계약 전부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걸로 보아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지 않고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판례의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자료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전합 판결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더 좀 자세하게 볼 내용이 있지만 그 시간 관계상 요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다음 사례를 보시죠. 302페이지요. 302페이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시간에는 요 302페이지까지만 보고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도 법원행시 이제 2-1문입니다. 그래서 예, 요 부분은 이제 자, 지금 네. 자, 갑은요. 갑은 2014년도 9월 25일 날 을에게 자기 소유 A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면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받기로 하고 이 주택의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은 갑에게 몰취가 되고 갑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위약금 약정을 했나 보네요. 자, 그리고 갑은 A주택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병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병을 퇴거시키고 을에게 인도하겠다라고 약정을 했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1번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해서 을은 매수인이죠. 자, 자기 사정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잔금 지급 기일까지 도과했습니다. 근데 갑이요. 매도인 갑이 무자력 상태인데 갑에 대한 채권자가 있네요. 그 채권자 X가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동그라미 1이나 동그라미 2의 방법으로 채권자 X가 갑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동그라미 1번은 X는 갑을 대위해서 을에 대하여 매매 잔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습니다. 통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그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가 금지가 되죠. 동그라미 2번 자기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갑의 을에 대한 매매 잔대금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했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을 한 다음에 갑과 을이 A주택에 대한 공법상 규제사항이 변경되니까 A주택에 관한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해제 사실을 들어서 X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의해제가 405조 2항에 따라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결국에 논거를 보시면 결국 채권자 대위 우선 뭐 법정 소송 담당을 썼다고 치고요. 요건을 보시면 피보전 채권,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권리불행사, 피대의 권리의 존재다. 그랬을 때 피보전 채권도 있었고 무자력 요건도 있었고 매매잔대금 갑이 을한테 아직 매매잔대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을 했고요. 그리고 405조 2항에 대위행사 통지한 이후에는 처분행위가 있어도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은 그 해제에 관해서 그것이 405조 2항에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판례 입장을 대충 조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선 합의 해제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법정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처분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처분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죠. 그 판례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합의해제는 여기 지금 303페이지에 좀 판례가 너무 이렇게 조금 짧게 나왔죠. 그래서 그 판례는 따로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판례를 요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자 405조 2항을 이제 적시를 하고요. 적시를 하고, 자, 예, 그래서 합의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래서 합의해제는 처분행위에 해당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비교해 볼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죠. 법정해제는 기존에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근데 변경된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2012년도 전합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적극적인 어떤 권리를 변동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적극적인 행위인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처분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해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정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정당한 법적 대응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뒤에 볼 그 판례랑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가 돼도요. 압류나 가압류도 처분 금지호가 있지만, 압류 가압류된 이후에도 그 권리 자체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해제가 가능하죠. 그러한 것은 이제 인정이 되는 거랑 좀 균형을 맞추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압류가 채권자 대위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균형을 맞추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405조 2항의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위 통지를 받은 다음에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래서 근데 기존에 어떤 그 매매계약 자동 해제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정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가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통지를 받은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형식적으로는 법정해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의에 따라서 해제한 걸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라거나, 이제 그렇게 외관만 갖추었다면 당연히 처분행위에 해당해서 대항할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303페이지에는 합의해제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압류를 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를 했을 때 권리의 처분은 못하지만 그 채권 발생의 그 기본이 되는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양괄호 2번을 보시면 우선 이제 548조 1항 단서요. 그래서 이제 제3자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압류권자인 X가 제3자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우선 548조 1항 단서에 그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는 것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플러스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제3자가 되지만 채권 가압류에 불과한 자는 제3자라고 보지 않죠, 판례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3자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봤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채권 자체를 어떤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대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라는 거는 지급금지요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 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런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1번하고 2번은 이제 관련이 좀 간접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합의해제는 처분행위인데 아까 이제 관련해서 법정해제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왜? 법정해제가 처분행위가 채무권리행위에 기한 법정해제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살짝 들어간 근거가 그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그런 해제가 인정되는 것과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법률 관계에 대한 처분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본기로서 우리가 결론은 빨리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물을 가압류한 사람은 원래 제3자지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까지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률을 가지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